조선의 왕이 명나라의 경고를 무시하고 국경을 넘습니다. 1만 명이 넘는 군대가 여러 갈래로 흩어져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을 베죠. 이게 세조입니다. 단순히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자기 방식으로 다시 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방식은 대화가 아니라 규칙이었고 설득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세조라는 인물이 조선에 남긴 진짜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이고 문종의 동생이죠. 왕실 한가운데서 권력이 어떻게 무너지고 세워지는지 평생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통제가 시작되죠. 세조에게 안정이란 토론이 아니라 명령이었고 합의가 아니라 복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조는 왕이 되자마자 말을 잡기 시작합니다. 경연을 멈추고 지편전을 없애버리죠. 토론과 비판이 모이는 공간은 세조에게 불안의 씨앗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공간 자체를 지워버린 거예요. 대신 실무를 키웁니다. 의정부가 쥐고 있던 결재권을 빼앗아 육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육조직 계제를 강화하죠. 왕이 각 부서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는 빨라지지만 반대 의견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왕의 결정이 곧 행정이 되는 구조니까요. 효율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있지만 독단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세조는 그 비난까지 감수하고 속도를 택했어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승정원 같은 비서 조직도 커지고 궁신들이 그 통로를 장악하게 됩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문서와 절차가 왕에게 붙도록 만든 거죠. 세조의 증명은 제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키는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여주고 국경을 건드리죠. 그게 바로 경진북정입니다. 여진족의 도발을 명분으로 모련리 일대를 쳤고 기록에는 430명 정도를 죽이고 900채 넘는 집을 불태웠다고 나와요. 숫자는 차갑고 의도는 더 차갑습니다. 세조는 이걸 단순한 응징으로 남기지 않았거든요. 군사력을 행사한 뒤 평안도와 황해도를 순행하며 내가 지킨다를 몸으로 보여줍니다. 전쟁과 시위 그리고 행정이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죠. 세조가 원한 건 박수가 아니라 순종이었고 그 순종이 만들어내는 안정이었습니다. 그럼 세조는 군인 왕이었을까요? 반만 맞습니다. 세조는 관리 왕이었어요. 군대는 그 관리의 최후 수단이었고 진짜 무기는 법전이었죠. 칼이 아니라 조문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육전상정소를 두고 통일법전 편찬을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쌓인 법들이 서로 부딪히고 모순이 생기니 아예 한 번에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순서입니다. 세조는 백성의 삶에 직접 닿는 세금부터 잡거든요. 1460년 호전이 먼저 완성되고 그때 새 법전 이름을 경국대전이라고 정해버립니다. 이듬해 1461년에는 형전이 완성되어 공포되죠. 돈과 벌을 먼저 고정신 겁니다. 나라의 뼈대는 인사보다 세금과 형벌이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야 나머지 규칙이 줄줄이 따라오고 1466년에는 이전, 예전, 병전, 공전까지 정리됩니다. 세조는 완성된 운영체제를 후대에 넘기려 했고 실제로 그 레일은 성종 1485년 반포로 이어지죠. 법전이 만들어지는 동안 세조의 나라에서는 예외가 줄어듭니다. 사람 사는 재미는 줄고 국가는 매끈해지죠. 세조는 그 매끈함을 안정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대신 그 안정은 자주 차갑고 때로는 잔인했습니다. 군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조는 중앙군을 5위 체제로 정비하고 1466년 5위도 총부를 둬 군령을 한 손에 모읍니다. 군대가 왕 밖에서 놀지 못하게 묶는 장치죠. 이 장치는 단순히 전쟁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왕권이 흔들릴 때 군대가 갈라지면 나라가 깨진다는 걸 세조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군대부터 하나의 목소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왕의 목소리로 맞춰지죠. 경제는 더 현실적입니다. 관료에게 줄 토지가 바닥나면 관료제가 삐걱대거든요. 월급이 줄면 충성도 줄고 그 틈으로 부패가 들어오니까요. 세조는 이 문제를 도덕이 아니라 구조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466년 직전법을 시행하죠.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주고
전직과 유가족에게 주던 토지는 줄이는 방향입니다. 부족한 파일을 현재의 엔진에 몰아주는 거예요. 수신전과 휴량전까지 정리되면서 관료 사회는 더 차가워집니다. 나가면 끝이라는 신호가 되니까요. 대신 국가는 당장 굴러갑니다. 세조는 늘 그쪽을 택해요. 오래 굴러가는 쪽, 멈추지 않는 쪽을 말이죠. 세조의 정치에서 가장 불편한 대목이 여기입니다. 그는 백성을 아낀다는 말을 했겠지만 그 아낌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시스템을 멈추지 않게 하는 계산이었거든요. 그러니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조에게 가장 큰 갈등은 정당성이에요. 왕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왕이 아니라고 속삭이거든요. 그 속삭임은 곧 반란의 씨앗이고 세조는 씨앗이 자라기 전에 잘라냅니다. 그래서 세조는 반대가 생길 때 설득보다 제거를 먼저 택해요. 1456년 단종 보기 모의가 발각되며 사육신 사건으로 이어지고 여파는 더 깊게 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국가의 톤을 바꿔버렸어요. 말하는 머리가 줄어들고 일하는 손만 남는 쪽으로 가죠. 집현전과 경연이 사라진 흐름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1457년 단종은 영월에서 생을 마치고 반대의 명분은 더 희미해지죠. 이 대목을 미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세조를 이해하려면 그가 스스로를 계속 증명해야 하는 왕이었다는 점을 봐야 해요. 그래서 성과를 더 크게 만듭니다. 성과가 멈추면 질문이 돌아오니까요. 그 성과의 또 다른 얼굴이 불교입니다. 유교 국가의 왕이 왜 사찰을 세우고 경전을 찍어낼까요? 이유는 신앙이기도 했고 정치이기도 했어요. 마음을 잡는 종교는 곧 민심의 안전핀으로도 쓰이니까요. 세조는 1461년 간경도감을 설치해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는 일을 국가가 맡게 합니다. 책을 찍는 건 돈이 들지만 마음을 묶는 데는 효과가 크거든요. 1465년에는 원각사를 창건하죠. 도성 한가운데에 왕실의 절을 세워 권력의 상징을 한층 더 쌓아 올린 겁니다. 매일 보이는 풍경이 되면 상징은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도 각인되거든요. 여기서 세조의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유학자들은 불교 지능을 곱게 보지 않아요. 국가 이념과 어긋나고 재정도 세기 때문이죠. 세조는 그 비난을 조용히 넘기지 않습니다. 조용함을 원하지만 반대는 더 조용히 만들 뿐이에요. 세조는 말이 많은 쪽을 줄였고 대신 실행의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세조 때 토론의 나라에서 규칙의 나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문제는 규칙이 늘어날수록 숨쉴 공간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규칙의 나라는 곧 형벌의 나라가 되기 쉬워요. 형전이 먼저 완성된 것도 우연이 아니죠. 죄와 벌이 선명해질수록 사람들은 스스로를 조용히 만들거든요. 세조가 원했던 조용함은 억지로 눌러 만든 정적이 아니라 움직일 틈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관료는 규칙으로 움직이고 군대는 명령으로 움직이고 백성은 세금으로 움직이는 구조요. 이 구조는 분명 효과가 있었어요. 경국대전의 편찬 레일은 멈추지 않았고 오위 체제도 이후 중앙군의 기본 틀이 됩니다. 제도는 사람보다 오래 가니까요. 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값이 싸지는 않습니다. 세조의 값은 공포와 침묵이었어요. 반대의 얼어가 줄어드는 만큼 정당성의 질문도 묻히죠. 묻힌 질문은 사라지지 않고 후대의 양심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세조는 결국 무엇을 남겼을까요? 한쪽에는 피해의 기억이 남고 다른 한쪽에는 문서의 기억이 남습니다. 이상하게도 조선은 그 문서 쪽을 더 오래 붙잡아요. 세조가 만든 국가의 습관은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성종이 경국대전을 최종 반포할 수 있었던 것도 세조가 이미 뼈대를 깔아뒀기 때문이죠. 오위도 총부로 묶인 굴령체계, 직전법으로 흔들린 토지제도, 그리고 불교 진흥으로 생긴 문화적 여진까지 세조는 한 시대가 아니라 연쇄 반응을 남깁니다. 세조 본인도 그 연쇄 속에서 편하지 못했어요. 그는 점점 병이 깊어지고 결국 1468년 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죠. 칼을 내려놓는 장면인데 마음까지 내려놓았을까요? 아마 그때도 다음 규칙을 생각했을 겁니다. 세조가 물러난 뒤 조선은 바로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더 행정적이 되죠.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굴러가는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그게 세조가 남긴 가장 무서운 선물입니다. 사람보다 규칙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찬양도 저주도 아닙니다. 권력이 불안할 때 사람은 대화보다 규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규칙이 오래 간다는 사실이죠. 역사에서 무서운 건 늘 의도보다 관성입니다. 그래서 세조는 끝까지 질문을 남깁니다. 나라가 안정되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효율을 얻으면 무엇이 말라가는가? 그리고 그 대가를 누가 치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을 한번 잘못 내리면 그 답이 제도가 되어 따라오거든요. 세조가 왕 되기 전부터 문종과의 갈등이 존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문종은 유학과 제도에 기대려 했고 수양대군은 군권과 결단을 중시했죠. 둘의 온도차가 결국 조선의 방향을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세조는 즉위 뒤에도 형식보다 장치를 먼저 세웁니다. 의정부의 힘을 줄이고 육조를 왕에게 직결시키고 비서 조직을 키워 결재선 자체를 짧게 만들죠. 이런 왕에게 가장 위험한 건 입입니다. 말이 퍼지면 불만이 조직되고 불만이 조직되면 칼이 다시 필요해지거든요. 세조는 그 악순환을 끊겠다고 애초에 말이 모이는 공간을 없애버립니다. 그 대신 글을 모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토론은 줄였는데 문서는 폭증합니다. 왕의 의지가 문서로 굳어야 공신도 대신도 함부로 흔들지 못하니까요. 세조는 권력을 문장으로 묶어버린 겁니다. 경북대전 편찬 과정은 그냥 편찬이 아니에요. 왕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라고 기준을 정해버리는 사건이거든요. 왕의 기분이 아니라 왕의 규칙이 남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호전과 형전이 먼저 나와요. 세금과 처벌이 먼저 고정되면 관료도 백성도 예측이 가능해지거든요. 예측 가능한 사회는 안정적이지만 숨막히는 사회가 되기 쉽습니다. 세조의 군제 정비도 같은 맥락이에요. 오위는 단순히 부대를 5개로 나눈 게 아니라 칼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왕권의 보험이죠. 그 보험을 실전에서 보여준 사건이 경진북정이고 세조는 외적을 친 뒤 곧바로 순행을 합니다. 전쟁, 시위, 행정이 한 세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통 왕들은 이걸 못합니다. 세조는 하죠. 여기서 세조의 진짜 재능이 보입니다. 그는 전쟁을 정책으로 바꾸고 정책을 제도로 바꾸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 사람은 떨어져 나가도 시스템은 남아버립니다. 그게 세조를 역사에서 자꾸 꺼내게 만드는 이유죠. 경제 쪽도 속도입니다. 토지가 모자라면 관료가 흔들리니 직전법으로 현직을 살리죠.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의 원망이 쌓인다는 점입니다. 세조는 그 원망을 조용히 만들려고 해요. 세조가 불교를 밀어준 것도 그 조용히 만들기와 닿아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수록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규칙보다 눈에 안 보이는 위안에 기대거든요. 왕이 그 위안을 공급하면 왕권은 한 번 더 정당해지죠. 간경도감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국가가 직접 불경을 번역하고 찍어내며 훈민정음 이후 한글로 된 경전이 늘어나요. 세조의 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글의 활용폭을 넓힌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산물이 월인석보예요. 1459년에 간행된 이 책은 한자와 한글이 섞여 있고 세조 연간에 간행된 활자본과 간경도감본이 전해지죠. 왕이 종교를 출판으로도 밀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1465년 원각사는 상징이에요. 궁궐의 권력이 단지 관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의 풍경 자체로 새겨지는 순간이거든요. 사람들은 매일 그 절을 보면서 왕의 존재를 다시 떠올리죠. 세조를 흔드는 건 반대 세력만이 아닙니다. 세조 안에도 균열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믿으려면 계속 결과를 내야 하고 그 결과가 멈추는 순간 정당성은 다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멈추지 못함이 결국 경강을 갉아먹어요. 세조는 재위 내내 병을 앓았고 1457년에는 의경세자를 잃는 상까지 겪습니다. 그 마음의 구멍을 불교로 메우려 했죠. 정치가 흔들리면 제도를 세우고 마음이 흔들리면 경전을 찍습니다. 그럼 세조의 업적은 다 좋은가요? 아닙니다. 업적이 커질수록 그 업적을 가능하게 한 공포의 그림자도 같이 커져요. 사육신 이후 조선의 공기는 확 달라집니다.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눈치가 제도가 되죠. 세조는 그 눈치를 싫어했을까요? 오히려 활용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규칙을 따르고 규칙을 따르면 나라가 굴러가거든요. 세조는 그 굴러감을 백성의 편안으로 설명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이후를 보죠. 세조가 만든 레일 위에서 예종은 짧게 지나가고 성종 때 경국대전이 최종 반포됩니다. 세조의 손길이 왕이 바뀐 뒤에도 계속 나라를 움직이는 장면이에요. 후대 조선은 이 레일을 타며 문서의 왕국이 됩니다. 왕이 멋진 말을 하지 않아도 관료가 움직이고 법이 작동하고 군대가 정비된 틀 안에서 돌아가죠. 세조는 그 틀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조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식은 칭찬도 악마화도 아니에요. 세조가 어떤 조건에서 그런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구조를 만들었는지, 그 구조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눌렀는지 끝까지 보는 겁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속이 불편해지면 그게 정상입니다. 세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한 이야기거든요. 권력이 흔들릴 때 어떤 나라가 어떤 버튼을 누르는지 우리는 세조에서 배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조는 단종의 이야기로만 묶이면 너무 쉽습니다. 세조의 진짜 무서움은 비극 위에 시스템을 깔아버렸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오래가고 우리는 아직도 그 그림자 아래서 설명하죠. 세조가 나라를 문서로 움직이게 하자 관료들도 변합니다. 말로 설득하던 대신은 줄고 조문을 들고 오는 실무형이 늘어요. 왕에게는 편하지만 사회 전체는 점점 딱딱해지죠. 그 딱딱함이 바로 세조의 시대감입니다. 지방도 예외가 아니에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규칙이 촘촘해질수록 수령은 재량보다 보고를 먼저 하게 됩니다. 백성 입장에선 억울함을 호소할 틈이 줄고 대신 정해진 절차만 남는 느낌이 생기죠. 세조가 원하는 건 공정이었을까요? 통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다만 그 공정은 따뜻한 공정이 아니라 모두를 같은 틀에 넣는 차가운 공정이었어요. 틀 밖의 사람은 예외가 아니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세조의 국가는 자주 속도전처럼 보입니다. 문서가 쌓이고 군령이 내려가고 세금이 들어오고 처벌이 집행되죠. 빠르게 돌아가는 만큼 누군가는 그 바퀴에 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후대가 세조를 지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조가 남긴 건 사건의 스캔들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계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잊혀도 기계는 계속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 기계 앞에서 사람은 자꾸 작아집니다. 세조를 평가할 때 우리는 결국 질문 앞에 서게 돼요. 안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안정이 누구의 침묵 위에 서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게 세조가 주는 가장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역사 밖에도 적용되죠. 조직이 흔들릴 때 규칙을 늘리는 건 쉽지만 그 규칙이 사람을 살리는지 사람을 눌러서 조용히 만드는지 그 차이를 끝까지 보는 게 어렵거든요.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왕이 두만강을 건너갈 때 그는 외정만 치는 게 아닙니다. 안쪽의 의심도 함께 치는 거죠. 세조의 통치는 늘 이렇게 바깥과 안쪽을 동시에 겨눴습니다. 세조는 칼로 나라를 잡았고 조문으로 나라를 굳혔어요. 그 결과 조선은 오래갔고 우리는 아직도 그때 만들어진 틀 위에서 역사를 읽습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은 문서가 곧 권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좋아하든 싫어하든 남은 건 제도라는 흔적입니다. 그래서 세조는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세조를 통해 안정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안정의 비용을 계산하는 습관부터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제작자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